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올 것 같지 않은 또 사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떨리긴 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대로 저는 막판 들어갈 때 진짜 모든 분들에게 뻔한 말 같지만 가장 강조드리는 건 내가 해왔던 거 정말 차분하게 보는 거가 관건이에요. 그 차분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뭐를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이게 맞는 건가, 되고 있는 건가, 다 떨립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리고 저는 오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전처럼 총론을 좀 정리 좀 더, 우리 3기 때는 강론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많은 범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총론 부분 플러스 시험처럼 모르는 문제도 하나 껴놓고 이런 식으로 좀 마지막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채점 후기 3기 6주에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순환 바뀌면 읽어보세요라고 제가 패스하거든요. 근데 오늘 채점 후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지지난주 기업가치 27회를 끝으로 안 나왔다. 이제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안 나온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1번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았냐? 거기에서 4.5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죠? 점수를 드리지 않은 이유, 우리 연습이니까 이제 틀린 건 틀렸다 치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기업가치 감정평가 원리라는 용어로 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그 경수 평가사님 책에는 그러니까 평가 기법이에요. 그 뒤에 화살 보이시죠? 기업가치 평가 기법의 원리, 평가 기법의 원리. 겹치잖아요, 자꾸. 부동산 평가 원리. 그래서 가격제 원칙, 평가 원리. 가격제 원칙 쓴 분들 한 3분의 1. 그죠? 평가 기법의 원리라고 해서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원리 쓰신 분들 한 3분의 1. 마지막은 요건 그래도 진짜 세모예요. 이거는 그래 오해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냥 아예 감정평가 방법 있죠. 상반복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원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기업 가치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을 주지 않고, 여러분 가격제 원칙 사례형 기억나시죠? 그 가격제 원칙을 좀 설명해 주려면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이 원칙 하에 설명해라 이렇게 했을 때 풀어줘야 할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원리 쓰려고 했을 때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정리, 기업 가치의 평가 원리다 이렇게 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붙으면 우리 답안지에 예시 답안지에 드린 것들로 답안을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서 가운데 보시면 평가 대상 확실히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는 주식 가치를 의미하지만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 평가 기준, 다원성, 평가 전제 이걸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답안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써 보셨지만 시험장에서 저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걸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대부분 4.5점 받아서 점수가 되게 낮았어요, 지난주에.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치의 전제와 가치 기준. 이거 굉장히 기본이라 생각했는데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가치의 전제, 평가 대상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상황적인 환경에 대한 가정. 그래서 기업 가치는 일반적으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산을 전제로 하겠죠. 그다음 가치의 기준이에요. 여기 별표입니다, 여러분. 저 지지난주에 끝나고 나갈 때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마이크에서 떠들다가 딱 내려갔을 때 굉장히 막 각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대답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별표 치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가치 평가의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 의미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는 이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정 가치도 시장 가치도 아니며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합니다. 공정시장 가치란 이론사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에 대한 강요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즉 통상적인 시장이란 말 없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발적인 불특정 매수자, 자발적인 불특정 매도자가 합의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가치 기준에 대해서
박스 보시면 일기 6주 자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복기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치 기준 보시죠. 공정시장 가치 될 수 있고 시장 가치, 공정 가치, 내재 가치, 투자 가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 평가에서는 공정시장 가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공정시장 가치 1번 의의는 이렇고 2번 시장 가치와의 차이를 좀 설명해야 되잖아요. 시장 가치 2번 한번 보시면요. 시장 가치와 공정시장 가치는 서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하고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유사해요. 유사한데 자, 오른쪽으로 위에 올라가서 별표 보시죠. 시장 가치는 공개된 경쟁 시장을 가정하지만 공정 시장 가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시장은 있어요. 그런데 공개 또는 비공개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양자는 공정 시장이 완전 공개했다. 그럼 시장 가치랑 일치할 거고, 그죠? 비공개다 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나왔다. 그러면 공정 시장 가치가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거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3번 공정 가치입니다. 얘는 어디서 보죠, 우리? 예, 재무 보고 평가에서 기업 회계 기준 관련해서 할 때는요, 재무 보고 평가할 때는 공정 가치 기준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공정 가치라는 개념은 시장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자, 차이점. 공정 시장 가치는 시장 있다. 공개 또는 비공개. 공정 가치는 시장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 읽어 보시고요. 많은 이론서에서 막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이 부분이 나오는 거는 그 안정근 감정평가 이론 책인데 이렇게까지 알고요. 세세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설마 나올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첫 번째 시장성 여부로 비교하시고요.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시장 가치의 성립 요건 있죠? 그걸로 목차 잡고 그 안에서 선술하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성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그 지난주 그 문제에 대한 수정이에요. F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량을 확보했어야만이 맞는 예, 답안지. 그 질문을 여러분 해주셨거든요. 그거 수정한다 말씀드리고요. 4번 보세요. 가치의 본질과 구성이 다릅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활동, 부동산은 위치, 이점에 따른 생산성 차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딱 피면 그냥 그 산식 차이다 이 얘기만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이론에서는 좀 약간 맥을 딱 짚는 한 줄이 필요한데요. 그게 부족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5번 별표입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직 정리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예요. 나오면 꼭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와 부동산 감정 평가 여러분이 쓴 답도 맞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드린 답은 예시 답안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수정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문제 2번에서는 구분 소유 부동산 다 물었잖아요. 예, 너무 많이 물어서 여러분들 점수가 낮은 이유가 제 탓이에요, 제 탓. 왜냐하면 너무 많이 물었기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번에는 좀 모든 문제를 막 우겨 넣었어요. 그래서 다 그 점수가 좀 낮았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짚고 가면 동그라미 1번에 구분 건물과 점포는 뭐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그 이론상 문맥상 어떤 차이를 부각시켜야 돼요? 구조와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분 점포는 구조상의 독립성 요건을 완화시켜준 형태다. 그 차이로 양자를 기술해야 좀 명확해집니다. 그 부분 보시고 신설 이유 우리 그때 자료에도 한번 넣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픈 상가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 오픈 상가를 그 완화된 요건을 모두 만족한 구분 점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오픈 상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예, 구분 점포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인데요. 예정 부동산이에요. 얘도 우리가 점수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문제에서 만약에 오늘 문제 3번처럼 뭔가 내가 맥을 짚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꼭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목차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채점자가요 다 못 썼지만 목차라도 잡은 사람한테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외국 기준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 이렇게 몰라서 그랬겠지만 잘 안 잡으셨어요. 그래서 점수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소소한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정부동산 평가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되는데 별건 없어요. 방가로 1번 동적 평가 모형을 그 읽어보시면
DCF법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직접환원법, 정적인 DCF 정적 모형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돼 있고요. 이론적으로 반가로 이번은 아직 점유가 완전히 풀로 안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거를 고려 못하면 과대평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 이제 이론상 정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정 부동산의 의미, 두 번째 우리는 감치 6조 2항 일본, 미국 정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더 나온다면 평가 방법은 별거 없다. DCF법으로 하되 과대 계산에 유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요. 동그라미 3번 참고 자료로 나눠드린 철거 예정 건물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 나눠드린 것 같아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방향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게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문제 4번도 점수 많이 이루셨어요. 예, 저기 한 번 더 썼거든요. 정리해야 되는 문제 유형 보시면 일반 평가는 만약에 선화지 고합성이 지나간다라면 감가하는 거 당연히 쉬운 얘기인데 이제 실무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2번은 2기 8조에 맨 땅에 내가 고합성 설치하러 가는 거예요. 선화지 하나 넣으려고. 그 사업 얘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할까 기출이랑 똑같았던 문제가 2기 8주고 그다음 송전선로 부지 등 보상평가 지침 즉 그런 보상 말고 선화지 세워놓고 받았던 거 이 법적인 테두리 말고 그 외에 좀 간접 손실의 개념이죠.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3기 6주에서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이거 안 나왔죠. 저희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한전이요. 이렇게도 했지만 아예 진짜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안 한 케이스 있죠. 예, 그럴 때 얘를 어떻게 보상할까 또는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사업에 다시 한번 묶였을 때 이 사업 묶였으니까 얘 소유권처럼 얘도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키워드 보시면 구분지상권을 어떻게 평가할지요. 구분지상권.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3번 사기에 이제 다 왔죠. 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6주에 점수가 하락했거나 낮았거나 이거는 3기 특성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제 사기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채점 후기 마치고요. 저희 이제 빨리빨리 달려야겠죠. 네. 자, 오늘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해설 자료 옆에 두시고요. 그리고 문제와 예시 답안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기 총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어느 일정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 설명보다는 논점 짚고 목차 확인하고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요. 오늘 문제에서 혹시 저의 전략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짰어요. 문제 1번이 제일 쉽잖아요. 지금 내가 했던 거 딸딸 외워서 정확하게 쓰면은 점수 높잖아요. 저는 문제 페이지 수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죠? 1번에 좀 투하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아시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예, 좀 진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총론이 나왔다. 오늘 보시다시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잘 쓰는 부분인데 차별화도 굉장히 많이 돼요. 누가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썼는지가 정말 명확히 보이는 게 총론편입니다. 대부분 수준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게 총론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오늘 문제 1번을 좀 찬찬히 잘 쓰자 였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딱 8쪽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줄일까 하다가 오늘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여기 우리 많이 마주친 문구예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시장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해설 자료 왼쪽에 두시고 그 해설 자료 박스 보시죠. 몇 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시장 분석편 박스 보시면요. 자, 개념 1번 개념, 목적, 필요성 그리고 단계가 6단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수준 A, B, C, D 오늘 물은 거 그리고 한계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비해 1 개념, 2 내용도 뭐였어요? 흡수율 분석 우리 용도별로도 써봤고요, 그렇죠? 흡수율 분석 양자의 관계는 이미 기출 그리고 마지막 4번 3방식에서의 활용은 아직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아직 묻지 않은 건 그 수준과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정도입니다. 그리고 별표 보시죠. 비교하는 문제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써봅니다. 시장 타당성 최 이렇게 비교하고요. 마지막 시장 분석이 최에 선행되는 이유 저희 계속 2번 정도 써봤거든요. 이것도 보시고 자, 그다음 별표는 타와 최를 그냥 구체적으로 쭉 나열한 답안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귀할 내용은 거의 없다. 자, 문제에서 지금 25점, 15점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줬어요. 그래서 1번의 해결점은 어느 정도에 끊고 갈까였을 거예요. 그죠? 많이 아시니까. 자, 답안지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서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첫 번째 주 개별성, 고정성, 밑에 동질성 갖지 못하고요. 세 번째 주 끝에 불안정, 그 다음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란 현실적으로 지역을 획정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의 수준과 절차로 바로 들어가서 목차를요. 25점에 저 몇 개까지 뺐는지 보세요. 4번 물은 대로 보여드렸고 네. 자, 1쪽부터 시장 분석의 개념입니다. 한두 줄 쓴 사람과 플러스 거기다 내용 덧붙인 사람 점수 차이는 난다. 2번 시장 분석의 수준입니다. 일단 개념 보시죠. 시장 분석의 수준은 수요 분석에 있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수요 분석이 주축인데 읽다 보면요. 공급 분석할 때도 들어가고요. 포착률 예측할 때도 이 수준을 갖다 써요. 근데 일단 수요 분석에서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석 수준이다.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유추 분석과 거시 및 미시적 관점으로 기초 분석을 구분하고요. 다음은 각각 A, B, C, D 네 가지 수준으로 설명되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논점이에요. 별표. 감정평가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분석 범위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죠? 이거 계속 제 교재나 우리 스터디 같이 따라왔으면 낯익은 문장입니다. 자, 반가로 2번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 유추적 수요 분석이란 이런 것이다. 동그라미 2, A, B 수준은요. 거시적 관점의 유추 분석으로 기존 일반 경제 기반 자료 활용, 현재 대상 부동산 세분 시장의 현황, 과거 동향 판단, 시장성, 잠재적 용도의 위치 결정 요인 추정해서 장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키워드 직관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수 있죠. A 시장을 좀 더 제일 특정할 수 있어요. 안정적 시장, 단독주택, 전통적 타입의 부동산 평가 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A 단계 수준으로 가면 되는 거고 B는 유사하나 조금 더 구체적이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 그 유추를 추론 분석이 유추 분석 추론 분석 아시죠? 그죠? 추론 이게 교재 따라 좀 달라서 혹시 보시고요. 그 다음 기초적 분석은 기본 분석 이렇게 용어 동일하게 보고요. 자, 기초적 수요 분석도요. 동그라미 1번 의 썼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쫓아가 보시면 특징 CD 수준은 AB 수준의 시장 분석을 포함합니다. 포함. 그리고 밑에 줄 계량화 구체적. 그죠? 계량화 구체적. C와 D를 나눠서 3번에서 설명하는데요. C 수준은 일반적 자료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장 지역 권역 내에서 얻어진 대상에 맞는 자료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A, B 단계에서는 대상과 유사한 애 갖다 유추해서 썼잖아요. 그다음 D 수준은요. A와 대비해서 법규, 위험, 통계 활용, 전문가, 설문조사 등 가장 신뢰할 만한 분석이고 대단위 프로젝트, 복합 용도 개발, 불안전한 시장에서는 여기까지 수준을 요구한다라고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번부터 생시수금 균포를 6번까지 딱 풀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생시수금 균포로 의 정도만 다 썼어요. 그래서 6단계는 이렇게 치고 가고 4번 감정평가 3방식에서의 활용인데 여러분 기출 보시면은 3방식에서의 활용 이렇게 나오는데 3방식이라고 하면 그 6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즉 가격이랑 임대료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맞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중심이라서 대부분의 봤던 것들은 가격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수험적으로 하면
6방법 다 쓸 수 있으니까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 그다음에 적산법 이렇게 나눠서 다 얘기를 해놨는데 둘 다 동일한 얘기긴 해요. 원가법 보시죠. 현재 건축 비용, 시장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한다. 4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래서 이 정보는 평가사로 하여금 개발업자가 예상하는 이윤 산정, 건설의 이점, 그리고 넘겨서 5페이지 가면 감가. 적산법은요, 산식 생각하면 되죠. 기대율 결정할 때 수익률 정보 제공할 수 있고 필비를 내가 추계했다, 이게 적절한지 시장 정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교 방식은 사례에 대한 얘기가 똑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모두 경쟁되는 부동산 확인하고 대상 부동산과 비교 가능성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가격의 얘기를 할 때는 매매 가격 보정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임대 사례는 우리 수집에서 1호 뭐예요? 임대차 계약 내용이 유사한에 꼽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전형적인 계약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은 이하에 보시는 공실료, 흡수율, 임대료 등등 세 번째 줄 자료 수집에 활용되죠. 직접 A 나누기 R 할 때 그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소득 흐름, 그리고 연간 예상 소득에 적용될 할인율, 환원율 결정에 활용되며, 수익 분석은 이제 기업 부동산의 매출액, 동종의 기업과 유사한 현황 등을 이제 확인하는 정도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쪽으로 넘어가서 6쪽에 이 물음 2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경수 연습 문제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 그리고 최 분석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되 분석 목적, 대상 범위, 결과 등에 따라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유사점, 차이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키워드를 던졌잖아. 이거 설명하라고. 그래서 1번은 개념. 2번부터는 주어진 대로 분석 목적 쓰되 양자 세 개가 완벽히 일치, 뭐 그게 초점이 아니라 약간 다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던져주거나 동일한 거를 정리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 키워드만 줄치면 시장 분석은 첫 번째 주 잠재적 용도에 대한 수요 확인, 분석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의 타당성 분석은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기준 변수들의 기초는 여기 개발, 투자 가치 결정. 개발 가치 얼마냐 이거 분석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최는요. 바로 밑에 토지 용도 확인. 그래서 분석 목적을 살펴보니까 동그라미 4번 시장 분석 결과를 전제로 타와 최의 목적이 구체화된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서 분석의 대상 범위예요. 대상 범위. 자, 분석 범위는 동그라미 1, 시장 분석은요. 두 번째 줄 거시적 분석이다. 그죠? 우리 범위 나오면 거시적, 미시적 얘기 씁니다. 그리고 타와 최는요. 시장 분석을 전제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게 동일하죠. 시장 분석에 비해. 그리고 동그라미 2 보시면 타와 최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 요건을 검토하는 건 똑같은데, 즉 물리적 채택, 합리성, 합법성, 최대생산성 모두 검토, 최종 결정을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여기 서로 연관은 돼 있지만 타는 특정 용도, 이용 대안에 집중하는 바 최 분석과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으로 설명. 그리고 시장 동그라미 3은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달라질 수 있지만 동그라미 3 시장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분석 결과 동그라미 1 시장 분석은 이런 세 번째 줄 이런 자료들 수집해서 1년에 이제 다른 미시적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공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타당성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잠재 용도별 투자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 동그라미 3 최는요. 여기 토지의 용도, 적정 개발 시기, 시장 참여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해요. 이렇게 요거 세 가지 결론치를 좀 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대상의 최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그 시장 분석 수준 A, B, C, D 중에 논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썼네 안 썼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요. 별표 논점입니다. 검토 부분에요. 여기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러한 여기요. 저랑 공부하시면서 나디그 문장이죠. 여러 기법들은 분석 방법이나 절차 다르기보다 범위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라고.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 경제활동 조사, 특정 시장 지역에서 수요 공급 미치는 요인들 분석.
그리고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런 분석들은 모두 최애 판단을 이루고 시장가치 추계하는 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잘 쓰시고 그 검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검토. 결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 여러분 사례형이 나왔다. 그럼 우리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네. 그거 제가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답안지 상담하면서 사례형이잖아요. 그럼 이거 왜 서에서 안 쓰셨어요? 답안 사례 요약해서 제가 쓰라고 했잖아요. 하면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적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례형 첫 번째 우리가 해보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뭐죠? 그 서 부분에서 답 제공하는 거 있죠? 그냥 맞춰야 될 것들. 그 두 번째는 앞에 의 제대로 잘 쓰시고, 오늘은 방법론이었죠. 어떻게 평가하느냐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본건의 경우 이거 빠뜨리지 말자. 이거가 두 개 기억하면 됐습니다. 두 개 꼭 기억해서 답안지에 꼭 하자.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사례가 만약에 오늘은 짧잖아요. 근데 길어지면 그 길어진 데서 헤매지 말고 목차 그대로, 목차 물음 그대로 갖다 써야만 내가 길을 안 잃어요. 진짜 이건 너무너무 기본인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9쪽 사례형 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지금 시장 분석도 그렇고요. 앞에 총론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하는 문제들 보고 있습니다. 식당의 상가 권리금이고, 아예 얘가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샘플 감정서로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됐죠. 우리한테 지침을 줬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문제를 봐야겠죠. 문제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일단 일반 상업지역 내 상업용 지하 1층 지상 6주 연면적 1000회 1층의 상가 권리금이고, 그 배부된 감정평가서는 치킨집이었어요. 치킨집, 통닭집. 그래서 수원에 거기 통닭거리 있잖아요. 권리금 당연히 있겠죠. 그런 데는 고기 사이즈로 사례로 전환한 건데, 땡땡 식단이고요. 면적 보시면 이거 나눠놓은 거 왠지 아시겠죠?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뭐 쓴다? 전유 면적 갖다 써라. 그 얘기 한 줄 써주시면 되고, 임대차 하고 있고 임대 기간 이거 기준 시점이 안 나왔으니까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권리금의 세부 항목을 보여주지만 별거 없고 유형과 무형으로 나뉘고, 자, 가로치고 손해배상에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뢰가 된다라고 하면 시가참조용으로, 즉 법원에서 이거 얼마, 권리금 얼마인가 의뢰하게 됩니다. 서의 답안지 보시면 결론, 본건은 땡땡 식당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여기 손해배상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손해배상 기준으로 의뢰되었을 때 임대차 종료 당시인 22년 3월 31일 시장가치 기준합니다. 그리고 감치 실무 기준에 따라 우리 뭐예요? 개별 평가입니다. 개별. 그래서 일반적인 글쎄 실무에서 푸셨어요. 그 일반적으로 샘플서도 보면 그냥 개별로 가는 게 맞고요. 뭐 뒤에서 일괄로 한 번 더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로 끝내요. 개별로. 그리고 그 합리성 검토는 그 개별 안에서, 유형자산은 원가법이 원칙이지만 거래사례로 한번 합리성 검토하고,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이 원칙이지만 거래사례법이나 원가법으로 합리성 검토합니다. 그렇게 가요. 자, 그리고 권리금은요, 지금 계속적 연구와 보완이 진행된 영역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무형재산의 수익 방식 적용할 때 권리금, 영업권을 구분해야 되고, 왜냐, 영업권은 그 유형자산 다 빼버리면 나머지 다 추계했잖아, 영업권이라고. 그런데 권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확한 영업 이익을 산정하는 등 저희가 수정하죠. 수정 재무제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적정한지 따집니다. 그런 등등의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고, 자, 물음 1번에 수집해야 될 자료의 종류예요. 자, 목차, 확요사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확요사. 1번 일단 권리금의 개념입니다. 권리금이란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 한 줄 더 추가. 밑에서 두 번째 줄 권리금은 이제 이 정의가 있기 전에 이론상 시설 권리금, 지역 권리금, 영업 권리금으로 구분해서
영업권이랑 비교했던 문제가 기출이었잖아요. 관행상 이를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고 구분도 애매해서 법적으로는 유형과 무형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수집해야 되는 자료의 종류, 특허권 때 기억나시죠? 스터디라 점수를 받았긴 하지만 그 특정 물었을 때에 해당하는 그 자료들 좀 이렇게 짚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눈에 도장 찍어 놓으세요. 1번은 확인 자료입니다.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증, 10조 임대차 계약서,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뭘 샀다, 그리고 구입했다, 구입 내역서, 공사비 내역서, 그리고 기지불된 권리금 자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받아서 확인 자료. 동그라미 2, 일지계예요, 여러분. 일지계. 요인 자료입니다. 요인 자료. 해당 상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신용도, 노하우 등등등등 해서요. 동그라미 3번까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암기 못하더라도 눈에 조금 익혀 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3방식에 필요한 사례 자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눈에 띄는 애는 맨 끝에 줄에 방매 자료거든요. 방매 자료라는 게 애매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리금에서 의미하는 거는 권리금이 여러분 좀 활성화 안 됐잖아요. 지금 거래 같은 게. 그래서 권리금을 내놓는다 해도, 즉 호가를 불러놓는다고 해도 그게 실제 우리가 거래 사례 수집해 오는 그 거래 사례처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방매라는 거 그냥 불러서 내놓은 가격 있죠. 그것도 우리가 수집해서 한번 시장 상황 보겠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방매 자료는 이제 보진 않죠. 거래 사례, 일반적인 거래 사례를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방매 자료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입니다. 물음 2번에 자, 그 문제 보시면요. 감정 평가 방법의 개요, 적용 시 유의 사항, 이것도 기출 용어죠. 개요, 유의 사항. 그래서 관련 규정, 어떤 평가 방법 물으면 1번 나오는 게 관련 규정이다. 그래서 실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줄 개별, 그리고 일괄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개별만 묻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자, 11쪽입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 큰 목차 2번 유형재산,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3번 무형재산, 이렇게 목차 가는 게 꼬이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제일 큰 타이틀로 가고요. 반가로 1번 원칙, 네, 동그라미 1 원가법, 그죠? 원가법. 그리고 세 번째 줄 안 된다, 거래사례 비교법 2번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체 처분 가격이나 더 일반적인 거 그냥 중고품의 시세 수준, 오늘 책상 나왔잖아요. 책상, 의자 이런 동상들은 없습니다. 그냥 중고 시세 고철 가격 얼마인지 알아서 내주는 정도. 자, 그다음 적용 시 유의사항 보시죠. 자, 동그라미 1번에는 그냥 좀 플러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체 처분 될 수 있고 중고 가격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이외에. 그래서 그거 좀 특이하고. 동그라미 2번인데요. 자, 유형재산 특성, 시장성, 효율성 고려해서 감가 수정 방법 선택. 네, 여기까지는 뭐 다 쓰고요. 내용 연세는 업종, 물건 이걸로 달라져야 한다. 업종과 물건별로 달라진다. 동그라미 3번이 별표입니다. 여러분, 그 의뢰된 그 목록 다 인정해주지 않죠. 특히 권리금에서 유형재산이 그래요. 그래서 3번에 실지 조사를 통해서 목록 작성 시 의뢰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정말 가치가 있는지, 정말 실제로 구입해서 갖다 놨는지 등등. 따라서 본건은요, 영업시설은 지금 정액법으로 적용하고, 정액 정률이 있지만 정액으로 하고요. 비품의 책상은 아까 말했죠. 대부분 중고품 시세 수준으로 나가는데, 예, 여기에 물건의 성능이나 구조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서에 문구가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자, 3번 무형재산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이 원칙이라 안으로 다 넣었고요. 자, 12쪽으로 와서 두 번째 줄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할인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 뭐 해설서 참고하면 동그라미 1, 기업형은 현금 흐름, 즉 텍스를 고려해서 그 캐시플로우 따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그 치킨집 있죠. 그 수원시 치킨집은 대규모도 거기도 있겠네요. 예, 소규모의 상가의 경우에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으로 무형재산 산정합니다. 그 동그라미 2번 할인율은 영업이익에 상응하는 할인율이고, 평가 대상의 업종과 위험 정도 반영해서 대부분 요소 구성법 씁니다. 요소 구성법.
할인 기간은요, 바로 밑에 지역, 상권, 업종, 영업 특성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얘기. 그래서 본건은 뭐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소규모, 영업이익 추계, 할인율은 동일 업종 상태 확인, 적정 할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추계하는 게 맞겠다.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양가로 1번의 개요. 유사 업종이 무형재산만 거래됐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권리금 일체 거래에서 유형의 재산 가치를 차감한 것. 즉 무형만 왔다 갔다 한 사례 있으면 갖다 쓰겠다. 적용시 유의사항 보시죠. 동그라미 1. 방매 사례 얘기고요. 방매 사례까지도 보는 게 권리금 영역이고, 동그라미 2에서 개별 요인 비교할 때 밑에서 네 번째 줄 면적 산정할 때 여러 개 나왔지만 대부분 전유 면적 기준으로 가고요. 그리고 3번 이거 지금 보시면 구분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층별 위치별 비교치 유의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 본건은 1층 지역 내 점포 사례 수집하고요. 전유 면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왔어요. 그다음 원가법 보시죠. 원가법 기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원가법으로 여기는 검토해줘요. 그래서 적용시 유의사항 보시면 원가법은 그냥 검증의 방법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증 방법으로. 그래서 맨 끝에 줄 검증 방법이고 지금은 기지급된 권리금은 없어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만약 여기 임대 시점에 권리금 뭐 5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그 5천만 원을 시점 수정 뭐 지금으로 땡겨 가지고 와서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형과 무형으로 25점 안으로 들어오냐 되게 빡빡하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책에 머리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아까 그 무형 재산에서 영업권은 전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권리금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저희 해설 자료 보시면 연구로가 처음에는 단계가 여러분 영업권이 그리고 권리금이 영업권에 비해서 뭔지 개념 정의가 처음 시도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제일 껄끄러운 부분 무형재산 부분의 수익환원법을 좀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요. 여기 권리금 감정평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쭉 나와 있는데 무형재산 구할 때요. 무형재산 그 얘기가 무형재산에서 권리금의 귀속 비율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로 이론적으로 이런 방법론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로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자료를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액에서 판관비 빼고 매출원가 빼서 내가 영업이익 산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영업권이었다면 무형자산으로 다 추계되지만 여기에 권리금 그렇지 않고 귀속 비율이란 걸로 일정 부분만 잡아준다. 그래서 이 일정 부분 어떻게 잡을 건가? 3쪽에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율 추출 방법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좀 연구 계속 되고 있어요. 시장 관행 조사에서 여러분 실무에서는 한 줄 보고 푸시겠죠? 시장 관행이 20%다. 그래서 0.2 하고 하는데 그리고 반가로 2 사례 추출 방법도 있고 3번 뭐 공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도 여기도 계속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금은 기출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 있죠. 그러면 이제 끝 단계로 묻겠다. 감정평가 방법을요. 그죠? 그 부분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3번으로 가죠. 3번. 자, 3번입니다. 자, 우리 전략을 처음 짤 때 총론 제가 촘촘하게 쓰고요. 실제 시험장 들어갔는데 좀 애매하다. 세모 문제가 나왔다. 뭔가 맥을 못 찍겠다 하면 20점이면 저는 최대 그냥 15점까지는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점에서 한 13점 이 정도까지 줄여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써도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그게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에 집중을 하는 나머지 점수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할 건 뭐 있죠? 물었잖아요. 재산 가액의 산정 원칙 일단 목차 잡고요. 어떤 말이라도 좀 써야 되니까. 두 번째 보충적 평가 방식의 의미와 한계를 논하는 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지난 스터디에서 자료로 상증법 한번 봤었어요. 그죠? 그거 복귀하셨으면 그래도 쓸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문제가 묻는 거는요. 여기 첫 번째 개설 보시면 일단 상증법에서는 그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시가주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
그런데 그 시가로 인정하는 거에 그냥 대부분이요. 매매 가격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도 인정한다? 감정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라고 하면 수수료 내기 싫다. 감정 수수료. 그럼 그냥 KB 시세 등등 그 실제 거래된 사례 수준으로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저가로 신고해 버리면 나중에 그죠? 양도소득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진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 시가가 원칙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그 네 번째 줄에 여기까지 모르죠, 그죠? 동법 여기 시행령 49조 1항이 개정돼 가지고 여러분 복귀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꼬마 빌딩이나 그죠? 상증법 시행령 49조 1항 개정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핫 이슈였고 국세청이 이 개정을 통해서 그 탈세에 의심이 가는 많은 빌딩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평가에 의뢰하고 있어요. 내가 이 평가 수수료를 또 누가 내냐면 국세청이 부담해요. 즉 수수료를 부담한이 있더라도 이제 고가인데 저가로 속여서 이렇게 신고한 것들을 다 잡아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시초는 시행령 49조 1항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평가 원칙을 물었으니까 보면서 정리를 들어가 볼게요. 일단 평가 원칙은 상증법 60조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요. 시가란 외울 수는 없지만 상증법에서는 여기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시가란 이런 것이고 뒷말 기억하시면 되겠죠? 감정 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용어는 우리 해설 자료에 보시면 국세청이 그 보도 자료를 내는데요. 거기에서도 보충적 평가 방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식, 평가 방법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60조 여기 3항입니다. 60조 3항. 지금 보시는 게 60조 3항이에요. 보충적 평가 방법의 개념. 상증법은 재산의 평가를 시가로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60조 3항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들을 고려해서 동법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봐주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취하게 된다. 가장 쉽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개별 공시지가를 신고하면 그걸 시가로 봐주고 평가 안 받아도 그 다음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도 공시된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시 가격 신고하면 시가로 봐준다 이렇게 보고 우리 그 법률 보면요 60조부터 저 뒤에까지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증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평가 방법의 의미입니다. 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 매매 가격 많은 것들. 두 번째 줄 매매 사례 가격 등을 상속 증여 재산 시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도 자료에서 문제가 됐고 이제 감정평가 사업으로 이어진 게 여기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해서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내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그래요. 거래 신고 내역 없으니까 그냥 이거 뭐죠? 토지는 개공으로 건물은 건물 가격 기준 시가 나와 있는 걸로 신고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비주거용은 거래도 없고 빈번하지도 않고 확인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공시 가격, 토지는 개공, 그죠? 건물은 기준 지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건 일단 긍정적이면 시가 산정 어려우면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가액 산정에서 이점 법적 근거도 될 수 있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런 꼬마 빌딩처럼 탈세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충적 평가 방법의 한계 일단 첫 번째 줄 끝에 시가주의 원칙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비주거용 부동산 왜 그렇죠? 주거용은 다 지금 적립되고 상업도 그런데 비주거는 아직 공시하겠다 제도를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구체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비주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없이 지금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너무 낮게 신고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 너무 낮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판정의 오류 가능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평가해라. 그래서 국세청은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시행령 거기 의미 있죠?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신고했어요. 비주거용 빌딩 신고했는데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다라고 하면 국세청이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건수를 다 찾아가지고 감정평가 의뢰해요. 그럼 의뢰하면 우리가 가격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 잘못됐다 해서 추가적으로 납세를 더 받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들이 많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고한 이후 이제 끝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게 고친 게 수정한 게 시행령 49조 1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그려놓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원래는 뭐 여기가 평가 기준일이잖아요. 상속일 경우 6개월, 전 6개월 이 안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어디를 개정했냐면 여기를 붙였어요. 예, 여기 6개월에서 이전 2년까지 찾아볼 수 있게 했어요. 이전 2년에도 신고했던 애들을 국세청이 레이더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2년 자료까지 즉 그 첫 번째 예외로서 원래는 여기가 원칙이잖아요. 여기서 끝났던 일인데 시행령을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소급 평가를 가능하도록 언제까지 2년까지 털어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6개월이 신고기한 끝인데요. 여기 규정을 이렇게 늘렸어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내가 볼 수 있겠다. 이 용어가 법정 결정 기한 예외 2번 법정 결정 기한까지 내가 사례들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낮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예전엔 여기에 다 걸려서 끝나서 아무런 터치 못했는데 이제는 예외 1번, 예외 2번 통해서 뭔가 굉장히 범위가 확대됐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거. 첫 번째, 보충적 평가 방법 상증법에 되게 컸고 우리랑 연관이 많다. 두 번째, 시행령이 개정돼서 소급 평가 플러스 기한의 연장으로 지금 납세의 형평성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작업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해설 자료 보시면 우리 법에서 봤던 거 있죠. 첫 번째 60조부터 시작인 거 이 핵심 조항들이요. 60조. 그다음에 2항에 시가란 나와 있죠. 2항 시가란. 그리고 3항 이게 바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설명한 거. 넘겨서 시행령 49조 평가의 원칙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말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표로 만들어 드린 이 그림 보고요. 그다음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핸드폰에 국세청 보도 자료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보시죠. 여기 시행 배경 상증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 높이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했어요. 이런 애들 건수를 다 찾아서 리스트해서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했어요. 49조 1항 해서 여기 개정으로 평가 기간 이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평가해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좀 늘려놨고요. 평가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강남 거리 가다 보면 그죠? 되게 높은 빌딩은 아닌데 그죠? 뭡니까? 토지 건물로 된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을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맨 끝에 보면 고가인 애들 고가. 평가 절차는 일단 상증법이 둘 이상의 평가 법인의 그 평균액인데 일정 이상 금액 이상. 근데 여기도 보시면 둘 이상. 그리고 기대 효과는 뭐 과세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시스템만 지금 알면 자, 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꾸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나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 이거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나옵니다. 답안지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귀할 때 한번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거 막 달달 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흐름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자, 문제 4번. 적정한 실거래가 요건인데 여러분, 문제 4번입니다. 감칙에서 14조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토지 감정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해라라고 규정해놨고, 감칙 정의 2조 12조에인가요? 거기에 적정한 실거래가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10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거 문제 3번 띄워놓고, 문제 4번에서는요, 약수령인데 항상 말하죠. 약수령이 뭐가 있다? 논점, 관련 논점 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맨 마지막에 관련 문제 이렇게 해서 이거 왜 냈는지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론에서 그 논의 중에 하나가 1번 적정한 실거래가의 있죠. 그 감칙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마지막 적정한 실거래가 검토 이 부분 있죠. 자, 여기 그거예요. 적정한 실거래가란 하면서 기준 시점만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3년, 5년. 그래서 그 판단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론적인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 저도 적은 거 보세요. 1번 확인 가능해야 되고, 2 최근 위물 시사 이거 썼잖아. 위물 시사. 즉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했지만 1번 구체성 없고 2번 있다고 해도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적용 요건 기준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3번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해설 자료에 보시면 이게 적정한 실거래가 요건이 아니라 우리 실무 기준에 거래사례법 비교할 때 할 때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1호부터 5호까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거래사례 그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정한 실거래가의 의미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막연하게 위물시사로 끝나서 잘 썼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한두 줄 더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수고하셨고 또 한 주 잘 복귀하시고 2주차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